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는 계속 같은 자리에 있는 걸까? 계획도 세우고 의지도 남들보다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 흔한 자기계발서들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바꿔야 하는 건 뻔한 환경, 흔한 루틴, 동기부여와 같은 것들이 아니다.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바꿔야 한다.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오늘 소개할 3권의 책은 환경이나 삶을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존재를 다시 그리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책, 절제하고,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다시 시작하는 법. 오늘 이 3권을 압축해드리겠습니다. 절제란 말은 오래된 말입니다. 하지만 미즈노 남부쿠는 이 단어를 생존이 아닌 존재의 훈련으로 해석했습니다. 스스로 덜 채운 사람만이 오래 간다. 즉, 배를 가득 채우지 않고 욕망을 조금 남겨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과하게 채운 사람들보다 더 단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절제를 단순하게 나를 억압하는 족쇄라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진짜 나를 키우는 수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품이 좋아도 결국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대식가라 자처하는 이들은 그 내면의 덕도 없어지고 세월이 더 흐를수록 아무 좋은 것도 남지 않게 된다고 하죠. 관상가인 미즈노 남부쿠는 관상만 보지 않게 된 이유가 있었죠. 가난한 관상을 가졌어도 절제하는 사람이 장수하고 더 먹을 수 있고 행운을 이어가게 되고, 먹는 양이 일정하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으며 때때로 폭식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불운을 항상 함께 갖고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난의 끈을 잡고 있던 저도 식사 자리에서 늘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되게 급하게 드셔서 제가 다 급해지는 것 같아요. 천천히 드세요. 체할라. 생존에 급급한 식사도 아닌데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여유가 생겼음에도 식사 자리에서 그 내면이 보이게 되고, 나아가 함께 식사를 하는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고 느꼈었죠. 식당 일을 오래 했던 저는 직업을 핑계로 식사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빨리 먹기 때문에 부족한 포만감을 더 많은 식사로 채우게 된 거죠. 윗사람에게는 윗사람의 식사가 있고 아랫사람에게는 아랫사람의 식사가 있다고 하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좋은 음식과 그만큼의 양을 먹으면 윗사람을 흉내내는 격이 되며 겉으로 만족을 맛보는 것일 뿐 이득이 없다고 남부쿠는 팩트로 일갈합니다. 사진 한 장으로 그 사람의 삶을 단정짓는 SNS 시대이지만 그렇게 흉내낸다고 존귀해지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더 오를 일도 없다라고 현대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배불리 먹는 것은 마음이 늘어지고 졸음이 몰려오고 정신도 신체도 마음도 점점 더 침체에만 갑니다. 번영되고 부유한 곳에는 육식이 일상화돼 있죠. 그런 식사를 주로 하게 되면 거칠어진다고 말을 하는데요. 청소년기 일용직 노동일을 몇 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공사장에서 먼지를 무릅쓰고 일을 하던 어른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지를 너무 많이 먹었으니 삼겹살로 내리고 소주 한잔 합시다. 저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은 존경하지만 이 책을 읽으며 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더 많은 노동을 해야만 하는지 납득이 되는 구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신을 기르는 그 근원은 바로 음식이기 때문이죠. 더 거친 식사는 더 거친 일을 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음식뿐 아니라 말도 절제해야 합니다. 식사는 충분히 절제하면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덕을 쌓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음식도 입으로 들어가지만 말도 입에서 나오기에 말도 절제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절제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이 절제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지, 나의 아내나 혹은 직장 동료들에게 도리어 삼시세끼 음식을 모두 주되 나 자신만 세끼 모두를 챙기지 않고 식사를 줄여 절제하는 것이 옳은 길인 거죠. 매일 끼니를 걸을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3년이 지나면 집안의 모든 운이 다시 상승한다고 합니다. 음식에 엄격해지면 다른 모든 것에도 엄격해지고, 그 절제된 틀에서 관리가 되면 갑자기 위태로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기본이 음식 절제라고 하는가 봅니다. 뭔가 변화해야 할 시기이거나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만전을 기해 이 실천을 3년 동안 지속하면 자신의 그릇의 크기가 드러난다고 하듯, 사주팔자나 나의 운과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나를 붙드는 강력한 존재의 기술, 바로 식사 절제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이전에 내 존재를 가다듬고 준비가 된다면 이제 실행이 남았는데요. 앞선 책들과 관련은 없지만 나는 감옥에서 비즈니스를 배웠다의 저자 라이언 블레이어는 갱단 출신으로 감옥에 갔지만 출소 후 억만장자가 된 기업가죠. 그를 구한 건 다름 아닌 빠르게 실패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실패는 고통이 아니라 존재가 성장하는 실험실이다. 우리는 실패를 애써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이들의 대부분은 실패는 방향이 언제든 바뀌는 나침반이라 여기고 나를 실험하며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에 강한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부딪히며 깨닫는 데에 능했습니다. 여러분은 버킷리스트나 계획을 세워본 적 있으신가요? 장기, 중장기,
단기, 그리고 1년의 실행 목록들을 적어봤나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모두 실천했나요? 어쩌면 너무 많은, 수없이 많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보며 지레 포기한 적은 없었나요? 일반적인 경우 그렇다라고 말할 겁니다. 오히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것은 실패자도 중독 포기자도 의지력이 약한 계획 중독자도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제안을 하는 게 두 번째, 더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책인데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20년 연구 프로젝트를 한 권에 담았고 그 한 권을 이렇게 압축하는데 이것도 어렵다면 뭔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좀 더 벌고 나면, 살을 좀 더 빼고 나면, 내 상황이 좀 더 당당해지면, 이직하고 나면, 투룸으로 이사 가면. 보이세요? 이것들은 전부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즐거움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이 말들에 언젠가라는 단어를 붙였을 때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해야 할 일들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바로 빈도입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긍정적인 경험을 스스로 겪고 일종의 정신적인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건데요. 빨리 실패하고 대처하고 희망과 감사함으로 가득해지는 사람은 자연스레 행동의 방아쇠가 누구보다 빨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계획적인 사람들은 그 계획에 압도되고 도대체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 라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러니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즉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우리를 구속하는 셈이죠. 어느 도자기 공예 선생님의 실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한 그룹은 완성한 도자기의 양으로, 한 그룹은 작품의 질로만을 평가합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실험을 주도한 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이 모두 양중심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죠. 질중심 그룹의 학생들은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정교하게 빚은 도자기 한 점에 집중하기 때문에 완성의 양도 적을 뿐더러 연습의 양도 적고 실력이 나아지질 않는 겁니다. 반대로 양중심 그룹의 학생들은 많은 양을 만들기 때문에 다루는 능력이 능숙해지고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거죠. 이것은 성공하는 이들의 절대 원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수나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니죠. 그러니까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아는 겁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준비가 덜 된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깁니다. 계획을 새롭게 바꿔볼 궁리만을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준비와 계획에 쏟아붓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우리가 가장 많이 성장하고 성취를 한 때는 실수와 실패가 가장 많고 큰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라는 겁니다.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안 커피숍을 모델로 염두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려 했습니다. 물론 훌륭한 생각이죠. 바리스타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끊임없이 오페라 음악을 틀어놨다고 합니다. 메뉴는 또 이태리어로 해놨다는데 제대로 앉을 의자도 없고 무지방 우유는 취급하지도 않았죠. 하워드 슐츠의 작품은 우리가 아는 스타벅스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이탈리안 커피숍이 떠오르나요? 그는 수천 가지의 실험을 통해 지금의 스타벅스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머릿속에 이태리 커피숍을 연상하고 액션 없는 아이디어로 남겨두었다면 지금의 스타벅스는 아마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실패를 거듭하는 여유를 스스로 허락하면서 형편없는 아이디어도 가능한 빨리 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는 거죠. 경제력을 갖출 시기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배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낫습니다. 지능이나 재능 또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가 여러분을 제한하니까요. 미국의 26대 대통령의 말처럼 다가올 수천 단계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눈앞에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딛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처럼요. 예를 들어 500페이지의 책을 써야 하거나 그런 양의 책에 독후감을 제출해야 한다면 패배감이 밀려올 겁니다. 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한 장을 쓴다. 그러다 한 장을 또 쓴다. 하루의 일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러니 오늘은 하나만 하세요. 내일도 하나만 하세요. 살을 뺀다. 부하 직원들 사기를 좀 북돋아야겠다.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해. 이 말들은 아까 말한 언젠가가 붙었을 때 더 어울립니다. 이런 언젠가의 일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차라리 오늘 점심은 가볍게 먹어야지. 오늘 부하 직원에게 점심을 사줘야지. 오늘은 10,000원으로 살아보겠어. 이처럼 오지 않을 언젠가보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기도 바쁜 우리에겐 이런 말이 더 옳다고 봅니다. 몸매를 관리하겠다는 언젠가의 친구보다는 오늘과
어울리는 퇴근하고 산책해야지를 우선으로 하는 것. 실제로 포도주 짜는 기술을 배웠지만 그것을 응용해 문자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활판 인쇄기 제작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군함에서 일하며 익힌 합판 주조법으로 훗날 현대적 감각의 가구를 만드는 데 응용한 사람도 있죠. 취미로 서해 강의에서 많은 영감을 받은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장착할 서체 디자인을 고안할 때 응용했고, 그는 훗날 매킨토시에 이어 애플을 만들어냈듯이 당장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기술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삶을 즐기고 좀 더 성장하기 위해 많은 것을 배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배움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신이 하는 어떤 일도 가치 있게 여기게 되고, 그런 이들을 두고 우리는 훗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곳은 어떤 특정한 직장이나 학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곳에서 인재가 양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높기는 하겠죠. 그러나 마셜 맥클루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물을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은 안다. 즉, 잦은 이직과 많은 경험만을 필두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물고기이더라도 물에서 생활하더라도 그 물이 물이란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해안이 없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절제하기, 실패하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 그려봐야 하는데요. 가난하거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거나 막막함을 느끼고 탈출구가 필요하거나 나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한다면, 혹은 내 자리를 다시 찾기 위해 복귀를 준비한다면 앞서 두 가지 책에 이어 실천서가 필요하겠죠. 요즘 직장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던 방식으로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인력 공급망 문제, 수익과 이익에 대한 강조, 기계화의 증가, AI로 대체되는 인력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지간한 대기업의 고객센터는 자동화된 음성 시스템이 고객 서비스를 처리하고, 식료품점의 계산원이 없어지고 점점 자율주행은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27%는 향후 5년 이내에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하지만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도 오히려 발달된 기술이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는 예측도 있듯, 구직이든 사업이든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내가 채용될 수 있나? 내가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나? 이 책의 목적은 관심 있는 분야에 채용 가능성 높은 강한 지원자가 되는 것, 그리고 많은 사업가들 중에 내가 우위에서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핵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직을 한다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꽃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 여러분이 누군가와 어울리며 일하고 싶은지를 적습니다. 연령대, 문제점, 요구사항, 교육 수준, 지리적 위치 등을 생각하며 함께 일하거나 돕고 싶은 사람의 유형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합니다. 두 번째, 나와 직장. 가장 좋아하는 직장이나 근무 조건을 생각해보고 묘사합니다. 실내인지 실외인지, 소규모 조직이 좋은지 대규모 조직이 좋은지 말이죠. 그래야 당신은 최고의 효율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와 기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가장 좋아하며 이전 가능한 기술, 능력, 소질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핵심 요소이니까요. 네 번째, 지식.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중 가장 좋아하는 지식이나 관심사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와 급여, 책임, 경험, 기질, 성향에 따라 혼자서 일하고 싶은지, 혹은 팀의 일원으로 일하고 싶은지, 다른 사람을 감독하거나 지시하면서 일하고 싶은지, 지시받으며 일하고 싶은지 등 내가 원하는 책임 수준과 원하는 급여 수준을 설명합니다. 여섯 번째, 나와 지리적 요소. 국내 또는 해외, 따뜻한 곳, 추운 곳 등 해안 지역, 도시 또는 소박한 농촌과 같이 1년 내내 또는 휴가 기간, 은퇴 시점에 선호하는 장소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표현해 보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나와 내 인생의 목적. 내가 가진 삶의 목표나 사명감, 삶의 목적을 통해 나 자신을 설명합니다. 인생의 목적, 더 나아가 조직이 원하는 목표나 사명, 근무하고 싶은 곳에 대해 묘사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워크시트를 기반하면 내 삶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력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은 향후 나의 사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알려주고 그의 목표와 현황과 비교가 됩니다. 나아가 내 길을 개척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꿈을 꿉니다. 즉 개인 사업을 꿈꾼다는 얘기죠. 두 번째 책에서의 언젠가가 엄습해서 만년 직장인으로 살 수도 있지만, 언제나 누가 보다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앞서 얘기한 꽃 연습을 시작해보는 겁니다. 빈 종이를 하나 꺼내어 꽃을 한 입 한 입 적어보는 겁니다. 딱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내 기준 잘하는 일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5개 정도 적었다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 5가지를 두 번째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처음 두 목록이 겹치는 곳에 세 번째 목록을 만드는 거고요. 저는 장사를 좋아했습니다. 장사를 잘하고 싶어서 책을 읽었죠. 메뉴판을 만들어야 해서 포토샵을 배웁니다. 이 장사라는 게 파는 게 또 끝이 아니더라고요.
재구매와 잠재 고객을 위해 다양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판매에만 또 혈안이 될 수 있나요? 숫자에도 강해져야 합니다. 작을수록 인사관리 시스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은 작지만 내가 아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혼한 아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아내에게 일 얘기, 책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물론 아내가 잘 들어줘서도 있겠지만요. 근데 흥미가 없는 주제에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어도 재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저마다 흥미는 다른데 더 많은 얘기를 할 공간이 없을까? 그게 유튜브였던 거예요. 장사에 관심이 없는 친구에게 주구장창 사업의 성패에 관련한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친구를 잃을 겁니다. 책을 좋아하고 장사를 하고 포토샵을 배웠는데 편집은 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한 가소로운 시작이 장독대였던 거죠. 단순히 자기계발서의 설파가 아니라 실제 브랜드, 마케팅, 숫자 싸움, 직원관리, 고객관리, 나아가 내 삶에 필요한 리더십, 인간관계, 철학 등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겁니다. 무엇보다 영상을 만들며 크게 배운 건 내가 정답이 아니다 라는 관점이 생긴 거였어요. 그저 내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이것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또한 대부분 옳다 라는 시선이 생겼고 현실에서 말이 더 적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나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풀 공간이 생겨서인지 대체로 현실에서는 듣는 입장이 되어 더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과 내 기준 적당히 잘하는 일의 결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가소로운 시작일지언정 그 시작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니까요. 처음에 이 책은 단순히 구직에 관한 실천서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 책을 읽고서 느낀 바는 삶과 희망에 관한 책에 가까웠죠. 부진한 유튜브임에도 여러 출판사에서 구미가 당기는 제안들이 오기도 하는데요. 책을 먼저 받아보고 내키지 않는 경우 책값을 지불하고 영상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책들은 광고의 목적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도움이 된 내용이 있는지와 앞으로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거르고 걸러 선별한 3권의 책이었습니다. 이게 당신의 인생책 3권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그것은 아니겠지만 과거로 돌아가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나에게 자력으로 큰 변화를 줘야 한다면 저는 이 3권의 책을 필독서로 여기고 읽을 겁니다. 존 크럼볼츠와 라이언 바비노의 말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건강이 우선이야. 피곤하지 않아? 시기가 최악이야. 감당할 수 있어? 그는 당신이 일하는 걸 방해하려고 위증하고 날조하며 왜곡할 것이다. 유혹하고 괴롭히고 부추길 것이다. 때론 변호사처럼 설득하고 때론 무장강도처럼 당신의 얼굴에 총을 들이밀 것이다. 그는 양심이 없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약속도 서슴지 않는다. 잠정적인 위험은 과장해서 부풀리고 긍정적인 가능성은 가차없이 지워버린다. 그의 가장 큰 이득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려 할 때 악착같이 달라붙는 걸 유독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모든 걸 포기하려는 그 순간 한없이 무기력해진 그 틈에 그의 이름표가 스쳐 지나간다. 희미하게 번진 2글자. 낯설지만 너무도 익숙한 이름. 저항.